디즈니 프린세스. Sure, she's got everything. 여러분은 디즈니 프린세스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순백의 피부에 대비되는 흑발을 지닌 백설공주, 계모와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신데렐라, A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de. 그리고 빨간 머리의 아름다운 인어공주 에리얼. 가장 대표적인 3명의 공주님들 외에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오로라, 미녀와 야수의 벨, 알라딘의 자스민에서 포카혼타스, 뮬란, 티아나, 라푼젤, 메리다, 모아나, 라야, 그리고 최근작 겨울왕국의 안나와 엘사까지 1937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공주들을 탄생시키며 디즈니는 세대를 뛰어넘는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또 비단 공주들 뿐만이 아니죠. 디즈니의 상징과도 같은 환타지아의 미키마우스, 거짓말을 하며 코가 자라는 피노키오, 또 나르는 코끼리 덤보나 네버랜드의 소년 피터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01마리 달마시아, 정글북 모글리, 꿀에 환장한 곰돌이 푸, 꼬마 괴물 악동 스티치, 나아가 주먹왕 랄프와 바넬로피, 주토피아의 주디와 닉 등등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캐릭터들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또 앞으로도 쭉 그래주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많은 최근 디즈니사의 믿을 수 없는 행보와 논란들, 스노우 화이트, 백설이라는 흰 피부가 정체성인 캐릭터의 라틴계 배우를, 아니 잠깐, 이거 말라피센트 3 캐스팅인가요? 심지어 왕비가 더 예쁜 건 반전 개그인가요? Magic mirror on the wall. Who now is the fairest one of all? Well, Snow White, fairest one of all. 또 디즈니의 상징과도 같은 팅커벨에는 요정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의 배우를,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피노키오의 파란 요정. 잠깐, 이거 정말 요정이 맞나요?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그리고 하이라이트, 빨간 머리의 귀엽고 아름다운 인어공주에는 이런 인어들을 데려올 줄 알았더니 But my jolly sailor boy. 칼립소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분장을 지으니 칼립소가 되려 더 예쁘기까지. 이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넘어 분노가 치미는 뻘짓들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기에 더 이상 디즈니에 대한 믿음과 호감이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월트 디즈니가 이런 꼴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냥 분노하기보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하죠. 왜 디즈니는 자처에서 PC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나아가 디즈니의 그 속셈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총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디즈니사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그 철학은 무엇인지, 2부에서는 현재 디즈니사의 검은 속내와 왜 그들이 타락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변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월트 디즈니, 본명은 월터 일라이어스 디즈니는 1901년 12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비록 월트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남다른 상상력을 보였고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하는데 정작 그림 실력은 그닥 뛰어나지 않았다 하죠. To us, this is a very special kind of motion picture, and one of which we're very proud. 그래도 1차 세계대전 후인 1922년 홀로 뉴욕으로 넘어가 컷아웃 애니 빨간 모자를 제작했으며
또 이 시기에 천재 애니메이터 어브 아이웍스와 인연이 닿게 되어 함께 랩프로그램 스튜디오를 설립. 이때 신데렐라와 잭과 콩나무 등 단편 애니 6편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작품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하며 회사는 도산, 이후 생계를 위해 카메라맨으로 일하게 되죠. 그래도 월트는 꿈을 놓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형 로이와 함께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차렸으며 이번에는 실사 애니 합성 영화 앨리스 코미디 시리즈를 제작해 마침내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절친 어부를 불러와 그에게 작화 총감독을 맡겼으며 월트 본인은 전반적인 제작에 전념. 그리고 1928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디즈니의 상징과도 같은 미친 비행기의 미키마우스가 탄생하였죠. 이후로도 도날드 덕과 구피 등 연달아 인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며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결국 어부와는 큰 갈등을 빚고 갈라서고 맙니다. 그래도 월트는 어부 없이도 중편 애니 아기 돼지 삼형제를 만들어 흥행을 이어갔으며 드디어 디즈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세계 최초 올컬러 극장용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제작에 착수하죠. 지금 보면 백설공주의 제작이 뭐 그리 대단하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 중의 모험. 모든 게 수작업이었던 시절 초당 24프레임 애니를 무려 1시간 23분짜리 영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만 11만 9,520장의 작화가 필요했기에 제작비만 약 150만 달러가 투입된 어마무시한 작업,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150만 달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는 약 3천만 달러 이상, 우리 돈 약 400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만약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디즈니사는 역사에 묻힐 수도 있었던 도박과 같은 시도였죠. 그리고 1937년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개봉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그 흥행 수익은 모두의 우려를 뛰어넘는 약 800만 달러, 대박 중에 대박 흥행을 터뜨리며 밀렸던 임금 체불과 빚더미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은 물론 단숨에 종업원 1000명의 우량 기업으로 성장해 명실상부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등극합니다. I'd like to dance and tap my feet, but they won't keep in rhythm. You see, I washed them both today and I can't... 하지만 여기서 멈출 그가 아니었죠. 월트는 어느새 애니메이션 넘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며 서서히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럼 월트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설공주의 성공 후 디즈니사는 피노키오, 덤보, 밤비를 연달아 내놓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난관에 봉착하며 적자를 면치 못했기에 장편 애니 제작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 신데렐라, 이상한 나라 앨리스, 피터팬 등 동화 기반의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한번 디즈니 애니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렸으며 그리고 1955년 월트가 오랫동안 구상하고 꿈꾸던 환상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까지 만들어버리죠. 이 디즈니랜드는 단순 놀이공원이 아닌 그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재현된 장소, 즉 애니 속의 세상과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환상의 공간으로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의 현실화였으며 또 그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극장에서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볼 수 있는 단편 시리즈 애니들을 제작했고 그 결과 우리 역시나 극장에 가지 않고도 일요일 아침마다 디즈니 만화동산에 푹 빠질 수 있었죠. 그리고 각종 캐릭터를 상품화하는가 하면 코믹이나 매거진 등 책으로도 접할 수 있게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음악을 통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로 듣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극장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디즈니를 만날 수 있는 디즈니의 일상화. 아이들이 더 쉽고 편하게 동화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월트의 큰 그림이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미디어 믹스 개념을 수십 년 앞서 계획하고 또 실천에 옮긴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디즈니의 행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돈벌이를 위한 것 아니냐, 그저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냐 말이죠. 네, 월트가 했던 모든 건 사업이기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 월트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려 했다면 그의 행보는 분명 달랐을 테고 따라서 지금부턴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m really in a stew. No time to say goodbye. Hello, I'm late.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업가들은 그 나름의 경영 철학을 지니고 있죠. 예를 들어 간단하고 단순하게라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던 삼성의 이건희, 그들의 성공에는 이런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역시 마찬가지. 그는 살아생전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벌어들인다. 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디즈니의 철학, 절대 속편은 만들지 않는다였습니다. Well, yes, a splendid idea. Very good indeed. 물론 아기 돼지 삼형제 때 한번 예외적으로 팬들의 요청으로 후속작을 만들었지만 돼지로는 절대 돼지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이후로는 속편 제작 금지라는 방침을 내걸었으며 그 방침대로 1964년 메리 포핀스가 대박 흥행을 했을 때에도 닥터라는 주주들을 설득해 절대 후속편 제작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백설공주 2나 메리 포핀스 2 등 만들기만 하면 흥행이 보장된 속편들을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알았던 거죠. 창작자가 속편을 쫓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도전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된다면 새롭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더 이상 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월트 디즈니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강직한 신념대로 월트 디즈니는 1966년 12월 15일 65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거의 700편에 달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주었죠. 헌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말년에 그는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현재와 같은 사태를 예견한 것이 아닐지, 즉 자신의 사후 디즈니의 철학이 망가지며 변질될 거란 사실을 예견했던 건 아닐지 생각하며 이어서 2부 디즈니사의 검은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부재와 함께 동력을 잃어버린 디즈니사는 8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 동안 이렇다 할 대박 히트작 없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1989년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디즈니 르네상스라고도 불리는 제2의 전성기를 열며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1991년 미녀와 야수, Song as old as rhyme, Beauty and the Beast. 1992년 알라딘, 1994년 라이온킹 등 정말 환상적인 연출과 스토리, 하나하나 주옥같은 노래들이 곁들여진 명작들을 그것도 모두 다른 소재로 연달아 만들어내었기에 전세계 디즈니 팬들은 열광. 당시 유년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디즈니 애니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채널 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45%의 높은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사랑했으며, 또 비록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마치 공기와 같이 늘 곁에 있던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될 만큼 월트 디즈니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모습이 재현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디즈니 컴퍼니 전체 행보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1984년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사장이었던 마이클 아이스너를 CEO로 영입,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며 90년대 들어 영화사 미라맥스, 지상파 방송국 ABC 및 스포츠 채널 ESPN, 그리고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비롯
한창 잘나가는 어벤져스의 마블 코믹스, 거기다 스타워즈의 루카스 필름에다 20세기 폭스 및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등등 말 그대로 방송 콘텐츠 사업 전반을 집어삼킬 기세로 수많은 미디어와 제작사들을 흡수했고 But this does put a smile on my face. 그 결과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기업 가치는 250억 달러에서 한때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에 달하는 미디어 공룡이 되었죠. 따라서 이제는 DC 코믹스를 소유한 워너브로더스 계열사와 OTT 서비스의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분야별로 이렇다 할 대항마조차 없는, 즉 거대한 디즈니 왕국을 건설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확장세 자체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며 20세기 폭스가 가진 엑스맨이나 판타스틱 4 등 마블 영화들과 연계하는 기획을 기대해 볼 수 있듯 크게 보면 더 큰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죠. 단, 각 계열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문제는 디즈니가 인수 후 빠르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PC와 관련한 경영 철학의 변화가 잘 나가던 영화들은 물론 디즈니 고유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기에 지금부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2010년대) 들어 디즈니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PC적 요소들을 작품에 넣기 시작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먹왕 랄프, 겨울왕국, 주토피아였습니다. 주먹왕 랄프에서의 바넬로피는 지금까지 없던 깨발랄한 캐릭터로 Shut up and drive. Ralph, what are you nuts? Come on, this isn't me. This is me. 기존 요주들과는 분명 궤를 달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많은 그 이유 때문인지 자체적인 프린세스 라인업에는 들지 못했죠. I'm a princess too. Wait, what? Yeah, Princess Vanellope von Schweetz of the... 그리고 이 편에서 잠깐 묘사된 기존 공주들의 행동 역시 이벤트 차원이긴 하지만 분명 예전과는 다르게 그려졌으며 Hi. Bobs in this entire world. I never thought I'd get to wear a real... I once had a dream that I might wear a shirt. Whoa. Wait, what's going on? 나아가 겨울왕국의 엘사는 기존 클리셰를 비틀어 공주와 마녀의 캐릭터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인물로 묘사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법을 쓰는 사람은 주로 악당이었고 마법은 유용하긴 하지만 나쁘다는 인식을 지녔는데 이를 다르게 해서 공주도 마법을 쓰고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기존과 다른 복합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또 이런 변화는 말라피센트로도 이어졌으며 아마 백설공주의 왕비 역시도 일정 부분 그렇게 묘사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캐스팅부터 이러니까요. 또한 주토피아의 주디 역시 마찬가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퓨리오사로 비유되듯 강한 면모를 보이며 특히 사회적 차별이라는 요소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이 절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도입해 신선함을 주었으며 또 그게 새로운 창작 스토리였던 데다 결정적으로 극이 짜임새 있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영받을 만했고 이런 게 제대로 된 올바름이었죠. $15. Thank you so much. 하지만 최근의 행보들, PC라는 명목하에 백인 여성 띄워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스타워즈라는 희대의 스토리와 그 설정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며 팬들을 돌아서게 만들었고 멋있고 재밌었던 어벤져스를 만들던 마블은 성소수자나 인종할당제를 실시하는 노잼 영화 제작사로 전락했으며 이제는 이것
이것, 그리고 최악의 이것까지 남의 도장 깨기로도 부족했는지 자기 창작물마저 연달아 망치고 있습니다. Wish I could be. 어이가 없네.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종차별이라며 매도하는데, 인종차별이라, 아니 원작 파기를 하지 말라는 게, 추억팔이 장사를 하면서 그 추억을 망치지 말라는 게,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이게 인종차별이라고요? 무슨 홍길동입니까? 백설을 백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인어공주를 인어공주라 부르지 못하는 흑설과 어인을 데려다 놓고 이게 정말 올바른 거라고요? 화이트워싱은 비난하고 욕하면서 블랙워싱은 전혀 상관없나요? 이후 영화를 본 아이들은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흑인과 라틴 공주들은 원래 못생겼어? 라고요. 이게 정말 진정한 PC라 생각하시나요? 또 정말 디즈니가 사회적 공헌을 위해 PC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답답함이 밀려올 뿐. 현재의 디즈니는 절대 사회적 가치를 위해 PC를 하는 게 아니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검은 속내를 말해보죠. 앞서 말했던 월트 디즈니의 철학, 같은 작품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와 더불어 두 가지 더, 디즈니 애니는 가치 중립적 내용을 담고 교훈적 결말을 맺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No. Yeah. How did you escape? Boy. Awake, Pinocchio. Awake. I'm a real boy. You're alive. 즉, 월트 디즈니는 사상적 이념적 가치관을 배제하였기에 가장 유명한 비정치적 공인, 나아가 냉전시대 소련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디즈니 실사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세 가지 중 속편금지와 가치 중립적이라는 특성은 조금씩 파괴되고 맙니다. Jinx again. Our mental synchronization can have but one explanation. 그 모든 이유의 중심은 바로 돈을 벌기 위함. 앞서 월트가 더 많은 애니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벌었다면, 현재의 디즈니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실사화를 하고 있고, 나아가 기존 설정과 가치관마저 무시하며 파괴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결국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Chocolate. 아마 아는 분은 적으실 테지만 1994년 디즈니사는 첫 실사 영화 정글북을 내놓지만 대실패와 함께 쥐도새도 모르게 묻혀버리죠. 그 이후 1996년 101마리 달마시아는 제작비 7,500만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3억 2천만 달러 흥행이라는 꽤 준수한 성적을 거두긴 하나, 속편 102마리 달마시아는 다시금 폭망하는데, You always tell me. Get her. This doesn't have to be a scene. It really does. Cruella. 2010년 팀버튼 감독이 맡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2억 달러 제작비로 10억 달러 흥행이라는 초대박 성적을 기록합니다. We follow you no more, bloody big head. How dare you? Off with his head! 헌데 영화를 들여다보면 이는 앨리스 실사화라기보다 그냥 앨리스를 모티브로 한 팀버튼 영화였고, 이러한 우려로 인해 영화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개봉 후에도 원작 파괴에 대한 팬들의 원성이 높았지만, 반대로 팀버튼식 각색과 이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I need to pick here. It is my crown! I am the eldest! Jabberwocky! Potion that can make you shrink. 그리고 디즈니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개봉 전 논란을 이른바 공짜 마케팅이 된다는 것,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 부를 수 있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원작을 파괴해도 욕을 먹을지언정 흥행이 된다는 것, 아니 오히려 원작을 크게 비틀었더니 더 크게 흥행했다는 사실이죠. I present you with a gift.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 마케팅이나 원작 각색은 말라피센트를 비롯해 이후 조금씩 사용되었으며, 뮬란처럼 망가진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균 이상의 흥행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그 전략은 PC와 크게 결합해 원작의 기본 설정까지 뒤엎어버리는 파괴적인 시도를 하기에
결국 디즈니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영원까지 팔아치운 꼴이 되었죠. 헌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원작 피노키오에 등장한 파란 요정은 초반과 중반, 그리고 마지막 3번 등장하지만 정작 정치적 올바름을 표현했다는 실사 피노키오에서는 꼴랑 처음 한번 등장하고선 이후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죠. 난 푸른 요정이에요. 난 푸른 요정이에요. 아니야, 내가 푸른 요정인데. 아니야, 내가 푸른 요정인데. 문제가 뭔지 알겠다. Pinocchio's conscience?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 전략적으로 바꾸긴 했지만 지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분량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무슨 푸른 요정이 한번 쓰고 버리는 카드인가요? 또 정작 만들고 보니 부끄러웠나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PC 맞나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인종차별 문제로 끌고 가는데 제발 논점은 흐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옳고 그름 같은 걸 구별할 수 있나요? 그야 물론이지요. 난 도덕성이 아주 높은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 83%나 되는 대다수의 팬들이 흑인 인어를 거부하고 더군다나 63%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극부로 하는 것은 흑인을 캐스팅했기 때문이 아니며 동양인을 캐스팅했거나 못생긴 백인을 캐스팅했어도 똑같았을 테죠. 나아가 덴마크의 흑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며 인어 중에 흑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디즈니 너희들이 만들어 우리에게 알린 인어공주, 그 빨간머리 아름다운 에리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랜 시절 디즈니와 함께 성장한 팬들, 특히 디즈니를 사랑하는 팬들은 당연히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며 매우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바랬던 건 오직 너뿐이었어.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면 돼.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망가진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연구에서 아이들이 더욱 아름다운 외모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왔고 또 굳이 연구가 아니더라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아이들은 아름답고 멋있는 주인공들에게 단순 감정이입을 넘어 그 주인공 자체가 되는 동일시 작용을 하죠. 또한 어린 시절 디즈니를 겪었던 우리에게도 그들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아닌 한때 나 자신이었던 왕자 또는 공주였습니다. 헌데 이런 인어공주, 이런 백설공주를 시대의 흐름이니 닥치고 지켜보라고요? 그걸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라고요? 나조차도 보기 싫은데 아직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거짓된 올바름을 절대 알려주고 싶지도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예전의 디즈니로 돌아와 주기를. 특히나 디즈니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백설공주와 인어공주를 그냥 각색만 잘해도 흥행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단지 돈을 더 벌기 위해 망치는 행위 따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따라서 오늘의 결론, 돈 때문에 그러는 건 니들 자유지만 팬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선은 지키자.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